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늦게 만난 만큼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남편과 제가 백년해로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에 저는 결국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15년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나 있었거든요. 원래는 공부에 워낙 욕심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솔직히 격리로 일하며 벌었던 돈 대부분은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셨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동생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비당 못하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 한 번도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실은 소리한다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로 해서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 아프게 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살다 보니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면 다들 제가 괜찮은 줄 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면회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나이가 35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던 소개자리도 35이 넘어가니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냐, 시집 안 가냐 물어봤자 답도 없는 질문을 해대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었어요. 다행히 동생 둘 다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녀석들이라서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 당분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누나만의 시간을 가지라 하더군요. 친정부모님도 그동안 제가 애 많이 썼다 해주셨고요. 알아달라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 희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관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가기는 어려웠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1년의 수험생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합격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드디어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제 걱정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편은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 해보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감 가는 외모의 유머러스한 성격 그리고 믿음직한 말투까지 절시 금방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해 1월에 알게 되었지만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해 9월에 식을 올리자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직장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말단 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 올라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한국으로 들어와 오로지 회사 생활에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곤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저보다 더 좋은 훈사 자리가 있었을 텐데 왜 만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은 싫더랍니다.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해줄 여자를 찾았다면서 그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제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가 싶기도 했지만 계속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리석고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의 말에는 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내 문화라던가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주인과 대리 중 무엇이 먼저인지도 헷갈려 하길 여러 차례였어요. 직장인으로서 호칭직함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말이지요. 자기 말로는 과장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단부터 시작했다는 사람이 과장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것도 뭔가 납득이 안 되었고요. 회사 내 유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실수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번이고 반복되니 저로서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싶었고 결국 남편에게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좀 놀란 눈치였지만 그러자고 하더군요. 간 김에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리자면서요. 며칠 뒤 남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면 전화하라더니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며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안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기서 일하는 건 맞지만 출근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며 직접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은 닿지 않지 아무도 말은 안 해주지 속상했지만 말해줄 수 없다는 직원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제가 당장이라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며칠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제 고집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편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지요. 조금씩 남편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9월에 결혼하자고 약속은 한 상태였기에 6월에 양가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원래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여 좀 늦어지게 되었지요. 여행 중 제가 생각나서 잤다며 시어머니께서 귀걸이 한 쌍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다정한 분이셨어요. 시아버지 또한 저에게 혼수며 예단이며 바라는 것은 없으니 몸만 오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크셨는데 뒤늦게나마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더니 내 인생이 그런 건가 싶었고요.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니 정말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남편이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나 다름없었지요. 저희는 7월에 가까운 가족들을 모시고 약혼을 하기로 했고 9월에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늦은 나이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나이 때문에 마음을 접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같이 노력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시당초 아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제 나이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니까요. 그러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청첩장까지 찍어낸 이후로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었으니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약혼식 날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뒀던 시점 저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기에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 그리고 각자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 총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심플하게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남동생 둘은 요즘 세상에 약혼식까지 하는 집이 어디 있냐며 특이하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약혼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기 때문에 동생들 의견에 어느 정도 구미를 했지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께서 약혼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결혼에 서로 진지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절차라며 절대 생략할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고지어 신혼집도 사줄 거라며 대신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부모님이 그렇게 서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의심을 해볼 법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저 저희 둘의 행복을 바라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집도 저희 둘 공동 명의로 사줄 거라며 재촉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해주시겠다던 집은 전세였고 말씀하시기를 요즘 회사 사정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그렇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달라진 말씀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가족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이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사촌 누나의 아들인데 사촌 누나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며 우리가 한 2달만 데리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8살이었는데 사촌 누나의 아이라서 그런지 남편과도 무척 닮은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저도 남편도 출근을 해야겠기 때문에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지요. 남편은 이참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사모님 소리를 나들으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냐면서요.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에겐 지금 제 직업이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을 싫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실망이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지만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낮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저녁에는 저희가 데려와서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저에게 그렇게 해서 아이랑 정이 들겠냐며 혀를 차셨지만 전 솔직히 왜 이 아이랑 제가 정이 들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급격히 컨디션이 나빠져서 일찍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저에게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며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무렵 제 몸 상태가 의심가는 바가 있었기에 설마 싶어서 불이 나게 집에 오게 되었고요. 집에 다 와갈 때쯤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약국에 들리는 것도 깜빡하는 바람에 테스트기를 못 사왔습니다. 일단은 좀 누워서 쉬자 생각하고 안방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남편과 사촌 신우의 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애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제가 아파서 헛걸 들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가 계속 아빠 하고 부르니까 남편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집에서는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빠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프기도 했고 예민해진 탓에 목소리가 좀 높게 나갔어요. 그러자 애가 무서웠는지 또다시 아빠 저 아줌마 무섭다며 남편 뒤로 숨더라고요. 아이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촌 신우의 애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는 것이요. 저는 그 뒤로 바로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던 이혼남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나를 속였냐고 물으니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아이 엄마가 재혼을 한다며 아이를 데려가라는데 자기는 도저히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대요. 그런 와중에 저를 알게 되었는데 동생들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환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선 그렇다면 자기 자식도 친자식처럼 치워줄 거란 믿음이 생겼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요. 업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뤄서 제 인생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 마당에 어쩌겠냐며 저더러 이렇게 된 이상 마음 독하게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냐 물으니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그럼 없기라도 할 거냐고 내 나이에 그런 오점 만들어서 좋을 때 있겠냐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이 미안하다며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두 남자를 말리지 못했다고 대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할 테니 그냥 우리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자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와 분노보다는 그냥 문 앞이 딴간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잠든 그 새벽에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신고를 한 지 3개월 전이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튿날 아침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신고인 만큼 취소가 가능할 거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제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여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결국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며 잘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에 더욱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제 두 남동생은 동교했고 동시에 자기들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희생하며 산 것에 대해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한숨만 내쉬면서 능력 없는 당신들 탓이라고 미안하다 하셨고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건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도 더 된 이야기라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죽을 만큼 매달리던 남편도 소문에 의하니 어떤 여자를 만나 결국 재혼에 성공한 것 같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조금도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학비는 동생들이 도와주겠다며 누나가 해보고 싶은 거 더 늦기 전에 실컷 해보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제 인생에 어쩌면 남편이나 결혼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제가 가고 싶던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전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기 키우며 외벌이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창과 동네 친구들 이야기는 전 남편과 저는 동답에 같은 동네에서 지낸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교에서 유명했던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건너 친구들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도 다 친구들이 서로 알고 있어서 편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자기를 잡아먹었다고 마냥 집착 저는 여자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요. 진실은 이혼 판결물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헛되리고 다닌다고 말해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이 길었고요. 우선 저 이혼하는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오래 만날 사이여서 어리지만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할 당시 전 남편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남편의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차든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다 했었는데 부모님이 시집 갈 때 주시려고 모아둔 돈으로 다 결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가장 잘 꾸려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자고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허락했거든요. 시댁은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셨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호르모님은 계셨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요. 결혼 준비 시기에 애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저한테나 친정집이나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애기 낳고 애기 키우며 지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정이 되었고 애기 봐주는 게 고마워서 용돈 쥐어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고 자유시간 몇 번 줬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멍청하게 너무 믿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도 없었던 회사 경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해왔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를 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일 전화를 밖에서 받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출장 갔다 와서 남편이랑 애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똥밟은 기분이랄까? 새한 나쁜 기분이 들고 이상해서 출장 갔던 차에 가봤는데 불박이나 맵이나 제 차랑 저는 애기랑 집에만 있었고 남편밖에 안 탔었는데요.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닷가까지 갔다 왔네요. 불박이는 같이 안고 가는 영상까지 픽업하는 영상까지 줄줄이. 진심 사람이 너무 빡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그때는 좀 되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했었는데 믿으니까 남편을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줬는데 진짜 혼자서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애기 잘 때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피냐 남편 잡으면 꼭 반이라고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 많이 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불법, 내비 다 찍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사진에 동영상에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잘 보지 않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었는데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손 떨리고 옆에서 뒤척이면서 놀라서 폰 내려놨다가 혼자 쇼하면서 증거 수집은 다 했네요. 카톡과 불박을 그년이랑 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와이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애랑 집을 나오면 세상에 지가 키워주고 있다고 어이없는 말을 했고요. 내 차에 애기 사진짝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불박이 다 찍혀있고 그냥 저를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 연놈이요. 하하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참에 차 키도 없애고 새벽에 차도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급하게 출장 가야 하는데 차 어딨냐고. 아빠가 급히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지차인 듯 짜증 엄청 내며 나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차는 아예 집에 안 가져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년과 함께 묶어서 소송 준비했고요.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인데 친정엄마 차도 쓰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었네요. 친정이는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근데 세상이 되게 좁다는 걸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잡 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남편 집에 있냐고 밥 먹자고 하긴 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꼬치기 물어서 장소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친정에 맡기고 그 동네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불박 영상이 좀 짧아서 불안해서 카톡에서 단 걸로 찡하던 모텔 옆에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다 처먹을 때까지. 겨울이에서 겁나 추웠는데요. 웃긴 건 유부남 새끼가 모텔이 단골이라니. 출장 가서 잡다 쳐도 단골이라는 모델은 서울인데 기다리다가 나틱은 내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들어가는 사진을 찍은 거죠. 진짜 심장 엄청 끼웠었는데 그때 남편이라는 새끼 뽑힌 게 지금도 한우 미쳤어요. 염색해준 머리통 좀 낚아챌걸. 아주 개패듯이 팩이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좀 시원했을 텐데 엄청 후회되네요. 그리고 나서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까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거 알고 빌면 한 번은 봐줄까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냐고부터 해서 의심을 한다느니 미쳤다느니 내가 할 말 없냐고 물어본 게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의심 얘기를 했을까요? 제발 저린 거죠. 그때부터 집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성향은 모르면서 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딴에는 한 번 봐주려고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 바로 집 기반 바꾸고 친정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에 카톡에 문 열으라 난리인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녀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갔겠죠 뭐.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며 있다가 상견례 집 주소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계속 안 했고 고민하다 찾아가서 기싸대기라도 때릴까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죠. 저번에 상견례 집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대형 커피 체인점이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숍 앞에 차 세우고 그녀 집에 갔어요. 그녀와 만날 겸 늦은 저녁에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에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기했나봐요 인형이. 뭐 땡땡 오빠 와이프 오셨어? 엄마 어디야? 아니 와이프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태어나게 있으신 건지 그런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엄마 늦어 기다리든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엄마의 그 딸 아주 알아봤어요 제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왜 내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녀 옆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지방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두고 볼게요라고 말하고 끊고서 그녀를 제가 데리고 나왔죠. 다행히 할머니는 뒤가 어두우신지 못 들으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폰바로 부숴버리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개화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잽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던 제 차 가리키면서 알지? 내가 그 새끼랑 타고 다니는 차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아니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지게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냐?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려 했더니 그때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걔가 픽업해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기식에 내 돈으로 산 거야. 없는 놈이 남의 차 타고 돈 있는 척 착한 척하고 다니네. 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내 입으로 풀어보라고.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푸시 하나 안 빼고 6화 원칙 맞춰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인연도 내가 찾아와서 놀랐는지 순순히 불긴 불었어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되었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했대요. 제 남편 놈이 죽일 놈인 거죠. 근데 나중에 유부라고 했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어요. 죄송해요 이러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대 니 땅대 왜 내 애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었다고 내 남편 새끼한테 그러지 않았냐? 내 애기가 너랑 같은 꼴 났다 하고 온갖 욕을 해댔는데 울더라고요. 울어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와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정말 패하고 싶을 심정 알지만 애 엄마가 폭력으로 정가 생기면 애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만나는 거 비추인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너 가지라고 그 새끼 재활용도 안 되는 새끼 아빠랍시고 봐줄 것 같냐. 뭔데 쓰레기집에 다신 안 가져간다고 허세만 가득 찬 놈. 너가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바람난 놈 2번 못하겠니? 버려지기 뻔하다. 아유 불쌍한 년아. 너도 21살에 상권의 꼴이 한 번 받아 과하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왔네요. 술쟁이 날라갔죠. 시댁이랑 그년 집에. 근데 갔는데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두 놈 다 중개할 태생인가 계속 사건 번호 조회해 봤는데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결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돈도 없는데. 이혼을 했고 양육비 판결도 났는데 이 두련 새끼들이 잠수를 탔어요. 판결문도 있겠다. 잠수 타봤자지 생각으로 다시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하자고 쫄라가지고 그년 집에 먼저 재산 조회, 회사 급여 압류 등기 싸주고 놈새끼는 직장 때려쳐 회사 조회 안 되어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려봤는데 그년한테는 등기는 갔나봐요. 잠수 탄 년이 등기 받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돈 부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달라고요. 좀 닥치고 내일까지 돈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법원에 출퇴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다가 재산 잘못 적어도 징역 산다는
등기 하나 똑하니까 돈을 보내더라고요. 아니 왜 좋게 말할 때는 빠딱빠딱 앉으면서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자료만 다 보내고 이자 안 보내서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지 출퇴 취소될 거라고 했더니 다이렉트로 이자까지 썼어요. 그리고 다 받고 한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 홀랑 다 날리니 무슨 기분 드냐고. 똑바로 사려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도 왔었던데 왔다가 처맞지 말고 나봐도 스물하고.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까지는 못 참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남편 놈은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났나? 애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서 저한테 돈을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 참 많았네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기죄네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사람이 한 번 미치거니 끝이 없이 미치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지명에 폰도 없고 일도 안 해. 내가 암유거라서 통장에 돈 빼려고 하니까 카드나 통장簿 남의 명에 빌려서 쓰고 그래서 여지껏 그 자식은 못 찾았어요. 여전히 방황하고 떠돌이 생활 중이겠죠. 남의 명에 길려 쓰는 거 어떻게 못하나? 내 차 타고 신나게 놀러 다닐 때가 그리워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지 보고에 지가 차고 평생 후회하면서 폐인 생활하겠죠. 서울 위쪽에 살던 몸이고요. 키는 187에 반발하게 생겨서 외모빨로 나대며 돈 많은 척 허세 쩔고 교회 집안에 작년에 이혼한 놈입니다. 이건 뭐 총각 행세하고 다닐 테니 얼굴 반반하고 말 잘한다고 아가씨들 사기꾼한테 바로 걸려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젊고 일찍 쓰레기 버린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풋풋하게 잘 살겠습니다.